자, 법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전 달려라 입법가의 황현이고요. 저는 마경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차 안에서 바로 시작을 좀 했는데 혹시 이곳이 어딘지는 아세요? 아파트 단지인데요. 그렇죠. 전 처음 와보는 곳이네요. 예,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주거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로 한번 들어가는데 오늘 주제가 이곳과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그런가요? 좀 찾아와 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또 마 변호사님께 제가 또 선물을 뭔가 금일봉인가요? 출연료를 제가 지금 농담이고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봐주실래요? 돈이 들어있죠? 예, 예. 돈인데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붙어 있어요. 의미가 있죠? 예. 제가 읽어볼게요. 네. 20대를 바쳐 모은 돈. 그렇습니다. 20대를 바쳐 모은 돈. 그리고 대출금. 대출금, 그리고 결혼자금. 결혼자금. 예. 부모님의 노후자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네. 이런 거겠죠? 공통점은 돈, 목돈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공통점은 뭐 이제 돈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겠죠? 네. 바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내용은요. 보증금 6,500만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6,500만 원이면 올해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 맞아요. 네. 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접해 보셨을 거예요. 가양동의 모 하우스에서 이제 우리 또 젊은 20, 30대들의 보증금이 한 100여 명 정도의 보증금 6,5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사기죠. 사기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6,500만 원 자체가 원래 큰 돈이긴 하지만 그럼요. 또 20대, 30대에게 이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저 있는 거 없는 거 다 다 모아내는 모아서 돈이죠. 서울 하늘 안에 자기 몸 하나 누울 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사기를 당했다고 봐도 되고 진짜 나쁩니다. 이건. 이렇게 소시민들의 이 전세금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모았을 돈을 사기를 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저희 달려라 입법카에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셔볼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조세영 변호사님께서 오늘 또 자리 함께 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아까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안타까운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마 변호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의 영혼인데 이거는 돈이 아니라 제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저희 했거든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게 좀 기억나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는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사기 행위를 해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피해자가 된 그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그 사기 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직업이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네. 특히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호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차인이 자주자주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매번 계약할 때마다 나오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그 있죠. 오피스텔 건물 보통 1층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믿고 그냥 임대차 계약 좀 다 맡기는 편이 관리를 있는데 맡겼군요. 네네네. 그걸 이용을 해서 이 나쁜 공인중개사분이 네. 악용을 해서 이제 임대인한테는 내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임차인한테는 전세 6천만 원짜리 계약이다라고 하고 이중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보증금 차액이 5,500만 원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본인이 착복을 하는 그런 방식의 사기였는데 이걸 또 60만 원의 월세를 자기가 본인이 임차인 이름으로 냈어요. 여러 달 동안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또 다른 호실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거죠. 그런 식으로 목돈을 마련한 거군요. 네.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전세 세입자들, 이분들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혼까지 빼앗아가는 이런 범죄들이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좀 많다라고 그래서 영상으로 일단 먼저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죠.
전셋값이 집값보다 큰 깡통 전세를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집을 3억 원에 팔았고 남는 전세금 3천만 원은 컨설팅 업체가 챙겼습니다. 한 세입자는 얼마 전 현관문을 따고서야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중으로 전세 계약. 아직까지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요. 저기 노란색 건물 있잖아요. 저기 제가 저 오른쪽 끝동에 살았고 입주한 지 3개월 만에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변호사님,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지금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최근에 그 통계에 따르면은 2017년도에는 이 전세보증금 위반한 사고가 한 270여 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한 3천 건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왜 있나요? 그럴까요? 악성 임대사업자들이 이런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좀 제도적 허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파고들어서 이런 전세 사기라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나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 수요가 꾸준히 있고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들이 쉽게 이제 자기 소유의 그런 빌라들을 많이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 전세금 마련할 때 100% 자기 돈으로 하진 않고 보통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 전세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전세금 사기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좀 마련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세금 대출이나 아니면 보증보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출도 뭐 100%는 잘 안 나오고 아무래도 자기 자본이 조금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대출이기 때문에 뭐 전액에 대해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본인 자본이 이제 또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전세를 얻는 소시민 여러분들께서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가양동 그 모 하우스에서도 청년 100명 정도를 상대로 있었던 사기 사건이고요. 또 특히 이런 사람들은 사회 경험이 없는 뭐 대학가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이 부동산 계약하니까 사회에 나와서 이런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것인가? 맞아요. 뭐 경제 그런 교육이 생각- 필요하죠. 예, 좀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직접 피해를 입었던 이 시민 여러분들 네, 영상을 한번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어요. 직접 가서 만나보고 왔거든요. 예, 인터뷰 영상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집이 특히 좀 전세금이 좀 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분리생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좀 여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건은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갑자기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서가 이제 모든 이제 방문 앞에 붙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세입자들이 이 상황을 인지를 하게 됐고요. 나중에 아셨네요, 저거. 경매까지 넘어갔으면은 뭐 사실은 이게 도대체 갑자기 건물이 왜 경매로 넘어갔나 이제 그거를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그제서야 이제 뭐 각종 압류와 그다음에 뭐 경매를 누가 경매를 걸었고 그런 것들을 그제서야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 사건이 어쨌든 잊혀지지 않고 계속 부각이 되어서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생각으로 네, 출연하게 됐습니다. 5분인께도 잠깐 말씀드렸던 가양동 그 모 하우스에서도 청년 100명 정도를 상대로 있었던 사기 사건이고요. 또 특히 이런 사람들은 사회 경험이 없는 뭐 대학가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이제
변호사님, 지금 이 피해자분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도 최근에 피해자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지난해 11월에 이제 세입자들의 그 원룸 보증금을 수십억 원을 편취했던 그 임대업자에게 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3년 6월형이 내려졌다고 해요. 아주 꽤 높은 형을 예, 받았네요. 판결을 존중합니다. 예. 네. 그 상당히 높은 형량이 나왔고 그에 관련된 공범들도 또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져서 그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그런 사기꾼들에게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그 13년 6월형을 받았던 그 임대업자는 익산시에서 그 원룸을 운영을 하면서 한 46억 원 정도를 편취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거기에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 총 한 122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낸 돈이었다고 해요. 이 돈을 가지고 그 공범들이 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막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그 했다고 돈으로? 합니다. 남의 피와 눈물을 그런 뽑아서 외제차를 타면서 아니, 해외여행을 얼굴이 다니고. 두꺼워도 어떻게 그렇게 아니 우리나라는 왜 이 사기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형량이 낮은 거예요, 마 변호사님? 이게 사실 저도 항상 이런 질문 받으면 고민은 되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는 경제 범죄가 뭐 실제로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슨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정신적인 살인 아닙니까? 이거? 점점 이거에 대한 그 심각성이 부각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아까의 그 판례를 예를 들어서도 이게 점점 좀 처벌이 좀 강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겠습니다.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워낙에 많아서 중형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럼요. 사실은 또 일반인 분들 생각에서는 13년 6월도 그렇게 길다고 안 맞아요. 보여질 수도 있어요. 만약 저였으면 평생 가둬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30년형도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죄가 그런 100몇 개가 겹쳐져서 이 형량이 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형이 아니라고도 생각은 돼요. 아니 또 이런 일들 말고도 비슷한 뭐 몇백 명의 피해를 입은 또 사건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 땡땡하우스보다 더 큰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9년에 전세보증금 500원 먹튀 사건이 있었어요. 500억이요? 네, 이때는 피해자가 400명에 이른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실제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저희가 한번 인터뷰 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건물을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 26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임차인 26개 살고 있는 임차인 700여 명이 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게 이 사건 첫 시작이고요. 저기 노란색 건물 있잖아요. 제가 오른쪽 끝동에 살았고 왼쪽부터 저기 110동인데 저기서부터 해서 109, 108 해서 101동까지 10채가 한 번에 모여있어요. 여기는 다 보시면은 전자나 뭐 상사 이렇게 물류센터처럼 공업지대라서 이런 도시 생활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일단은 여기 근처에 살거나 사람이 거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회 초년생들은 고시원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보통 뭐 전세가 하면은 2억, 3억, 지금 요즘에 많이 올라서 막 4억에 형성이 돼 있고 이런 데는 한 5천, 뭐 7천 이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고시원들이 들어오면은 다가구 건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등기를 떼면 집주인 명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 안에 몇 명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뭘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7심 재판이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구속 만기가 끝나서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집주인은 또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 3자가 뭔가 개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막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처벌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저희는. 네, 이 사건은 일단
수원 S전자 인근 사회초년생들의 전세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변실가의 처벌을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국민청원이 올라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된 사건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게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담보 목록은 확인이 가능한데 내가 몇 번째로 들어가는 세입자인지 또 그 보증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전세금 총액이 얼마인지 뭐 전월세 비율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네. 저도 뭐 그런 거 왜냐면 이제 그동안 뭐 명의 변경이 됐다거나 뭐 예를 들어 근저당이 잡혀 있다거나 뭐 어디 대출 받았다거나 이런 것까지 싹 다 나오니까요. 근데 저런 이 건물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려면 뭐 공인중개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확인을 해서 어떻게 저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들도 사실은 특별히 이렇게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죠. 네, 집주인만 알 수 있는 집주인 거예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마음 먹고 사기 치겠다 하면 사기 치는 거 아닙니까, 저것도? 예. 이게 법률상 다세대의 경우에는 각 호실별로 이제 등기부가 형성이 돼 있어서 한 호실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호실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주인이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네. 단독주택 같은 거 아닙니까, 다가구? 네네네. 예. 그래서 뭐 보통 그래도 호실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등기부상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이 그렇죠. 예, 예.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쵸. 월세가 얼마인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깜깜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뭐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빌라를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주거의 형태가 그렇죠. 사실 저렴하고 서민들이 살기에는 왜 아파트는 또 비싸잖아요, 전세가. 그렇기 때문에 빌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상 빌라에 들어가려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실 살라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집주인이랑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 네. 같은데 근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마음 먹으면 또 이렇게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사실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지금까지 본 전세 사기 유형도 몇 개 알아봤지만 굉장히 다양한 수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변호사님이 전세 사기의 유형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전세 사기 유형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깡통 전세가 있었고요. 예, 역전세죠? 네, 예,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쳤던 이중계약, 월세 전세 이중계약의 방법, 그리고 뭐 중복계약이라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시가보다 전세 보증금을 살짝 낮게 시장에 내놔요. 그러면 세입자들이 단기간에 엄청 많이 몰리겠죠. 예, 예. 그걸 이용해서 단기간에 여러 건의 계약을 많이 전세를 하는 거군요. 계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중복으로. 네, 중복으로. 그렇게 하면 이 호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건 사실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모르죠. 그래서 예. 그 보증금을 착복하는 거죠. 이사하러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 받으면 그래도 순위 보전조 효력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근데 그 확정일자의 효력이 오늘 내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일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오늘 근저당을 걸면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요. 이게 하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출을 그날 받는 거네요? 네, 당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버리면 이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효력에 비해서 먼저 앞서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근저당이 없다고 이제 등기부에도 등기부에 나오니까 네. 그 부분을 믿고 계약을 한 전세 보증금을 이제 떼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은행 문 닫는 시간 이후에 계약을 그러니까요. 체결을 해야겠네요. 이걸 4시 이후에 해야 막으려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근데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면 사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거를 확인하려면 이제 계약하는 당일도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잔금 칠 때도 또 확인하시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 주택의 이제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이는 방법에 그런 방법까지 있습니다. 참 진짜 일단 우리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사기를 치는 방법도 다양하네요. 이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분야여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변호사분들도 이런 사기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많이 당해요. 동기들 중에서. 피해자분들 중에 경찰이나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군요. 이거 이야기는 우리가 뭐 범죄를 당했던 사례만 볼 게 아니라 뭐 전문가분들의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먼저 좀 우리가 좀 영상으로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더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보면은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저가의 매물로 이거 나오는 물건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는데요. 우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전세 물건의 소유권 확인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인근 시세와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고 또 열람해보고 선수의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선수의 채권이 만약에 있다면 이 전세 계약금은 후순위 채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 그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채권 확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채권을 모두 합친 금액과 전세 금액과 합쳐서 주택 가격의 한 7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공개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개하는 과정에 선수의 채권이나 선수의 임차권도 모두 공인중개사한테 제공해서 열람해서 임차인이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려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이나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나 등기법 개정이 꼭 필수다 이거죠. 이게 개정이 되면 세입자가 그나마도 그 전세 사기 사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세 제도가 해외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특수성에 있어서 이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좀 이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해외 사례 이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이런 사기 사건에 대해서 해외 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세 제도 자체가 거의 전 세계에 잘 없는 제도고 뭐 제도의 흔적들은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볼리비아 정도가 있다고 해요. 볼리비아는 부동산 등록부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록부에 다 나오는군요. 네네. 누가 여기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네.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그 집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집은 아예 전세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세를 하면 안 되게끔. 네. 근데 물론 이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물건이 너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 대비 그 선순위 근저당권 퍼센테이지가 몇 % 이상인 거는 뭐 전세 계약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네. 뭐 그런 식의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볼리비아에도 그런 전세 제도가 있고 전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법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볼리비아에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없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좀 자유경제 체제를 좀 더 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규제가 많아질수록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는 좀 줄어드니까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적인 사기건이 많이 대두되기 전에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의 문제점이 일어나진 않았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입법안을 직접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입법안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이 입법안은 어떤 분에게 좀 전달을 해볼까요? 저희가 만든 이 입법안은 국회에 가서 가장 잘 처리해 주실 국회의원님을 찾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전세 사기 피해는 대부분 다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분들 혹은 또 일반 우리 서민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서민 가정의 전 재산을 잃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함께 확충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증금 마련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임차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활동에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려라 입법화 함께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네, 아무래도 가장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꿈을 키워가야만 하는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이런 정보 전달을 통해서 국회TV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셔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인사드려야겠죠? 법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네, 달려라 입법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